네. 아, 이게 쿠데타 내란의 시작이구나. 그걸 또 서로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개돼지하고 권력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내란범이 돼요. 근데 서로 사실상 여기가 체육 독재 국가랑 마찬가지니까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조심할게요.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나와서 아니 선생님, 저 소개도 안 했거든요. 저 이거든요, 작가님. 이 독재입니다. 누가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데 이 독재입니다. 네. 아니 지금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 딸 오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트라우마를 운운합니까? 그래. 광주 시민들 진짜 계엄령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웃과 가족이 학살당했는데 맞아.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탄핵 방임하는 방해하는 국민의힘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친구들한테 너무 연락을 많이 받은 거예요. 맞아. 저 미친 것들이 지금 무슨 네. 트라우마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말하는 트라우마는 그래. 자기들의 탄핵 트라우마를 박근혜 얘기해. 탄핵. 그게 할 소리냐고. 맞습니다. 네. 권력 잠깐 잃었다고 무슨 트라우마입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반성해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하실 대로 네, 하세요.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도 좀 반성 좀 하고요. 네, 독재라는 말까지 들었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나와서 정권 인수, 아, 대통령 권력을 음. 대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간 떠오른 게 그거였어요. 이 조선시대에 대리청정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아, 네. 네. 수렴청정 말고 대리청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좀 나이가 들어서 지쳤거나 놀고 싶거나 아니면 세자를 훈련시키고 싶거나 또 결정적으로는 내가 물러나 있는 동안에 세자한테 줄 서는 놈이 누군지 좀 확인하고 싶거나 아, 이럴 때 세자한테 대신 정치를 해라라고 맡기는 제도를 대리청정이라고 그래요. 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선을 물러날 테니 앞으로는 세자가 정치를 하고 영의정이 잘 보필해 주시오. 딱 그 장면이었어요. 한동훈은 세자처럼 그 자리에 나왔었고 한덕수는 영의정처럼 그 자리에 나왔었고 심지어 성도 똑같으니까 형제처럼. 네. 그러니까 이게 세자와 영의정 관계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네. 야, 비유 좋다. 누가 그 사람을 세자로 지명을 했고 뭐 영의정이야 이제 왕이라고 생각하는 윤석열이 지명했지만 왕조 시대에나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문제는 검사 출신이고 법무장관까지 한 사람이 그리고 두 번이나 총리를 한 사람이 네. 이게 왕조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비극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 내란 자체가 잘못이 아니고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일부 있죠. 예, 네. 일부 있어요. 일부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일부 있죠. 자, 민주주의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했는가?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보죠. 네.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1884년이에요. 1884년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단어가 들어왔어요. 되게 일찍 들어왔네. 일찍이 오래됐네. 아닌 게, 예? 그 일찍이 아닌 게, 그때 이미 미국과 프랑스는 왕이 없는 나라였어요. 왕이 없는 나라랑 교섭하려니까 그 나라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이 민주주의는 애초에 번역을 잘못했어요. 그렇지. 일부러 번역을 잘못했어요. 일부러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그러면 뭐 내셔널리즘이든 그렇지. 인디비주얼리즘이든 전부 이즘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데모크라시란 말이에요. 네. 이즘이 아니에요. 이 제도잖아요. 그렇죠. 민주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주의라고 해갖고. 왜 그렇게 했냐면 이게 항상 궁금했어, 나는. 군주제 사회에서 사는데 민주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면은 군주제가 우스꽝스러워지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어떤 사람들의 특히 오랑캐들의 생각 중 하나일 뿐이지 현실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 제도가 아니고 그렇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있는 생각. 아. 그래서 그렇죠. 제도를 주의라고 번역을 그렇죠. 일부러 한 거예요? 그렇죠. 되게 그 사람 똑똑하네. 나쁘게 왜 똑똑하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와. 민은 천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민이라는 게 좋은 단어가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지금 한번 민족의 보세요. 민, 이런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민예, 민속, 민화, 뭐 민요, 민자가 앞에 들어가는 단어들은요 촌스럽다, 아. 세련되지 못하다,
투박하다 네네. 이런 의미랑 결합이 돼요. 어. 원래 뭐냐면 민은 피지배층, 인은 지배층, 묶어서 인민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정치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그러잖아요. 도시 밖에 사는 사람은 농민, 어민 그래요. 인과 민은 그렇게 나뉘는 글자예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민이 주인이 되는 무슨 체제 이런 거 얘기하면 난리 나는 이건 무슨 오랑캐들이나 할 수 있는 것이지 천도가 있고 하늘의 도리를 왕이 대신하는 이런 그것이 정치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럼 갑자기 그 서민이란 단어가 굉장히 기분 나빠지네. 원래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민이라고 하는 게 이 단어 자체가 안 좋은 뜻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죠. 왕조 국가였으니까 특히나 왕조 국가에서는 그랬고, 그러니까 언제 이제 민주주의를 좀 좋은 제도로 쓰자는 생각이 우리 내부에서 출현했냐면 100년 조금 넘었는데 네. 정미 7조약 고종이 물러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권 회복 운동을 하잖아요. 주권 회복을 하는데 주권을 회복하면 이거 다시 주권을 찾아서 일본이 뺏어간 주권을 찾아서 다시 순종한테 줘야 되나? 이게 고민스러워지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는 왕한테 줘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주권을 찾고 우리가 스스로 주권을 행사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체가 민주화 운동이었어요. 네. 민주제를 수립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어졌던 독립운동 단체 이름이 신민회였어요. 신민회. 민을 새롭게 바꿔야 주권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아.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 전통 위에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독립선언의 주체를 2천만 민중의 성충을 합하여 이렇게 썼던 거예요. 독립선언서에 민중이라고 썼어요. 민중.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체제를 만들겠다. 자, 이게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결합해 있었어요. 나라 찾아서 순종한테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우리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고 대한민국 임시원장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선언했던 거죠. 그런데 친일파는 어땠겠느냐.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민족 반역자지만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혐오자였어요. 이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더 무서웠어요. 왜요? 더 싫었어요. 자, 보세요. 왕이 있으면 왕조 체제의 짝은 언제나 귀족주의예요. 왕이 있으면 귀족이 반드시 있어요. 네. 무슨 뭐 백작이니 뭐니 아직도 영국에는 그런 자규가 있잖아요. 왕이 있으면 귀족이 있고 자기들은 귀족이거나 기득권층들은 네. 왕을 중심으로 개소화된 위계화된 이런 체제에서 사는 게 기득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세습하기에 훨씬 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왕을 모시는 한이 있어도 일본 왕을 모시는 한이 있어도 저 개돼지들하고 평등한 주권을 행사하면서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친일파는 단지 민족 반역자가 아니라 반민주 세력일 반민주 수밖에 없네. 세력이었어요. 아니 네. 듣고 보니까 이게 풀리네. 그렇죠. 친일파랑 반민주 세력이랑은 연결고리가 없어. 네. 이제 풀리네. 이 사람들한테는 일본 천황한테 충성하는 게 애국이었고요. 그게 이제 거기에- 귀족이고. 그래서 왕정 체제를 그 스님이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씨가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화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활동가로 가장하고 네. 악랄하고 무슨 폐륜적인 언행을 일삼았다. 이게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던 말이냐면 이와 거의 유사한 말을 네네네.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일본인들은 일제강점기 내내 그때 교육받았던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라고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울 수가 없죠. 네. 어떤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예요? 일본 천황 만세 일개의 반인반신인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전권을 가지고 지배하는 일본식 정치 제도가 제일 좋은 제도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볼 때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비슷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 때 어디랑 싸웠어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도 싸우고 네네. 공산국가인 소련과도 싸웠잖아요. 자기들은 천황제 절대 군주 국가였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해방되고 나서 이제 미군정이 들어와서 민주공화국이 된다고 했을 때 배운 적이 없거든요. 민주주의가 뭔지 배운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익숙한 체제는 천황제 체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승만 본인의 권력력도 있었지만 그 주변에 이승만이 계속 놓아뒀던 친일파들은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쟁 이후에 일본은 군국주의가 붕괴되고 천황이 남았던 반면에 한국은 천황은 사라진 대신에 군국주의가 남았다고 그런 상태가 돼요. 일제강점기 일본 천황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그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승만을 천황처럼 만든 거예요. 1인 독재자 체제를 만든 거죠. 예. 1인 독재 체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저만 해도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배운 적이 없어요. 제가 배운 민주주의는 유신 독재 체제가 제일 좋은 민주주의다라고 배운 거예요. 예.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버려라. 포기해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라. 이게 유신 독재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보가 아니면 이걸 납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복해서 주입하면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보다 윗세대들 지금 60, 70대 보면 이 개념을 못 잡고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태극기 부대가 나이가 그렇죠. 좀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그러니까 반공주의를 내세운 독재 체제를 민주주의로 착각을 해요. 그걸 자유민주주의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예. 이 자유도 없고 민주주의도 없는 체제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해괴한 논리를. 그게 너무 이제 그것만 배웠으니까. 슬프다. 그러니까 연결이 다 되네. 87년도에 6월 항쟁이 대단히 좀 불철저한 과거 정산으로 끝났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문제예요. 사실은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의 대립구도는 명백했어요. 반민주 독재 세력과 민주화 운동 세력, 네. 민주 세력, 예. 일반 이제 민주주의를 원하는 시민들 이런 대립이었잖아요. 그럼 양심 세력, 비양심 세력 이렇게 나누기도 했었어요. 근데 87년 개헌 이후에도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게 비극이야. 자, 이건 반민주 집단이었어요, 사실은. 독재 세력이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자기가 독재를 했다고 얘기를 인정할 수도 없고 네. 또 언론들도 그 당시에 이른바 박정희 군사독재 시대에 거기에 협조하고 협력했던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독재 체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음. 군사독재 체제라고 불러야 되는데 말을 순화해줘요. 뭐라고요? 이게 역사를 왜곡한 첫 번째예요. 예.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불러요. 권위주의 세력. 권위주의. 권위주의 정책이 말이 돼요? 하나를 만들어냈네. 그렇죠. 독재 정치예요. 권위주의. 독재 정치인데 네. 권위주의 정치라고 해괴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똑똑해 나쁜 쪽으로 아무튼 그럼으로써 이제 이 독재에 대한 반민주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희석시켜버려. 그렇지. 그래서 이제 권위주의 정치란 말이 일상적으로 쓰였어요. 쓰였는데,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87년 이후에 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권위주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는 그렇게 안 썼어요. 노태우 때 과거를 얘기하면서 권위주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박정희 시키는 차원에서. 그렇죠. 박정희 전두환 정치를 독재 정치인데 독재 정치라고 하기에는 거기에서 협력했던 자기들이 네네, 그렇지. 또 후계이기도 하니까 민정당 세력이.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독재 정치라고 안 하고 권위주의 정치라고 이렇게 말을 바꾼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독재 체제에 적극 협력했던 사람들 또는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을 독재 세력, 반민주 세력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산업화 세력이라고 또 이름을 바꿨죠. 진짜. 그러니까 권위주의 정치나 산업화 세력이라고 하는 하나의 좀 합법적인 아니 산업화는 심지어 긍정이죠. 그러니까 민주사회의 합법적인 좀 정치 세력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합법성으로. 이런 근데 쪽은 머리가 엄청 잘 들어가네.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뭐죠? 90년도에 3당 합당을 하면서 네. 사실은 90년도 3당 합당 당시에 노태우 김종필 합당 협력은 이미 결정되었고 노태우 김종필 세력이 누구랑 손을 잡을 거냐. 김대중이랑 손을 잡을 거냐, 김영삼이랑 손을 잡을 거냐 가지고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때 고민을 했었는데 DJ도 후보군에 있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DJ 김영삼을 좀 소외시키고 DJ랑 손을 잡을까까지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김영삼하고 손을 잡으면서 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까지의 이른바 정치 구도는 사람들이 87년 유언항쟁을 겪을 때까지의 정치 구도는 저쪽은 유신 세력하고 5.18 쿠데타 세력이잖아요. 반민주 세력이에요. 노태우, 김종필은. 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은 양쪽 다 민주 세력이었죠. 그렇죠. 민주 세력이면서 동시에 김영삼도 그렇고 김대중도 그렇고 당신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냐면 개혁보수라고 그랬어요. 개혁. 둘 다 보수예요. 둘 다 개혁보수였어요. 음. 그런데 김영삼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제 언론들이 음. 뭐 어떤 식의 장난을 치냐면 이 독재 세력과 민주적 보수 세력이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일부러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이게 과연 이 정체를 부르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김영삼 이미지를 여기다 다 덮어 씌워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보수와 진보로 나눠. 김대중은 자기가 원치도 않았는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진보가 돼버렸어요. 이때 처음 보수랑 진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보수 대연합이라고 하면서 민자당 창당을 보수 대연합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을 진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식의 명명을 신기하다. 통해서 보수 우파, 진보 좌파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어가요. 프레임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 옳고 그름이 없어지는 거야. 선악구도가 아니야 이제. 이제 선악구도도 아니고 아니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하에서 보수와 진보는 그렇죠. 양날개니까 과거에 이른바 독재 체제의 왕정 중심의 독재 체제, 왕조적 사고 방식을 가졌던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민주주의, 선진 민주주의 체제처럼 진보와 보수, 좌와 우가 공존하는 그런 체제가 된 걸로 만들었어요. 세탁이 된 거예요. 그럼 보수의 뿌리는 결국 독재네요? 더 가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이 장면이 제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계속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자꾸 언론 기자들이 그래요. 좌파 역사학자라고 그래요. 저는 보수주의자인데 사실은. 왜 이러지 이 사람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이 보수 진보 좌우 개념은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다들 아시잖아요. 프랑스 혁명에서 출발했어요. 프랑스 혁명 때 누가 보수 누가 진보 누가 우파 누가 좌파였냐면 왕당파를 배제한 나머지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결의했던 그 사람들 내에서의 보수 진보가 나뉘고 좌우가 나뉘었던 것이고요. 왕당파는 왕당파예요, 그냥. 그런데 한국에서 자칭 보수는 기본적으로 이 좀 왕당파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독재. 기본적으로 독재죠. 네. 반민주 세력이었어요. 끊임없이 그랬었어요. 이 반민주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 친일파에서부터 그다음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에 이르는 독재 정권 시기까지 계속 뿌리를 내려왔고요. 민주주의 교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배운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네네네. 제가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유신이 떨어졌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박정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유신 체제가 제일 좋은 민주주의라고 배우고 사는 세대예요. 그렇겠죠. 근데 생각보다는 젊으시네.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젊으시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박지원 의원 보고 그렇게 젊다더니 저보고 그렇다고 그러세요. 저분하고 20살 차이인데.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학교에서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했던 시대가 언제부터냐면 80년대 말부터예요. 80년대 말은 사실 90년대 초부터예요. 네. 교과서 바뀌고 교사들이 여기에 이제 가르칠 수 있게 된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튼튼한 세대가 40, 50대인 것은 이 사람들이 비로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40, 50대가 경험도 경험이지만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도 경험이지만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첫 세대예요. 그전 세대들은 학교에서 뭐 공부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대충 배웠으면 그냥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공산주의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가령 그러면 그게 몇 년도예요? 뭐가요? 그 이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교육한 87년 이후에 교과서가 바뀌고 89년도에 89년? 전교조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우리 더 이상 이런 식의 노예교육, 식민지 노예교육은 우리가 가르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선언하고 한 것이 전교조 설립되고 막 이때 막 교사들이 난리를 쳤잖아요. 89년.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이 전교조가 합법화된 거는 훨씬 뒤에요. 95년 이 무렵 됐어야 합법화가 되는데 네. 그 사이에도 이제 87년의 경험 때문에 이제 그 시절에 참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사가 돼서 학교에서 그래도 좀 의미 있게 가르치려고 애를 썼고요. 교과서가 바뀐 거는 이제 김영삼 시대에 들어와서 제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대략 90년대 90년대. 초반 이때 이제 초중등 교육을 받았다고 치면 거의 80년대 중후반 내 출생한 세대라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에서부터 민주주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육 자체가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요. 민주주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인 군주주의의 반대말이고요. 군주주의의 현대판이 1인 독재 체제의 반대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쿠데타 내란을 해서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계엄 자체의 논리가 있어요. 계엄을 선포하면 선포는 선포지만 해제는 언제 하느냐.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면 언제 해제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다 장악되면 어떻게 해제될 수 있죠? 계엄은요 자체 논리가 있어요. 이거는 수많은 사람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 투옥, 고문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전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행위예요. 예. 네. 범죄예요. 네. 국민에 대한 범죄예요. 네. 그러면은 이 범죄에 대한 면책권, 생명 안전 이걸 확보하지 못하면 해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역사상의 모든 계엄은 개헌, 그다음에 이 계엄을 선포한 자의 평생 집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개헌을 통해서 평생 집권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죠. 뭔가 그런 약속을 받지 않고는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머나. 평화적 정권 교체를 못해요. 계엄을 선포하면 이 계엄 기간 동안에 저지르는 범죄가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 전까지는 권력을 탐해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시작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선포를 하고 나면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자기 권력이 생명줄이 돼요. 저렇게 해서 민주당 의원들 잡아가고 고문하고 네. 그랬다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자기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지. 못 넘겨줘요. 그럼 독재가 될 뻔했네요 이번 개헌. 당연히 독재 같아요. 우리가 안 그런 게 없어요. 안 그럴 수가 없어.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끔찍해. 무슨 뭐 예산 이건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그거 다 드러났는데요. 뭐 네. 3월부터 준비했느니 그 전부터 네. 제가 볼 때는 뭐 1년 정도 넘은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 2023년 11월부터 기본적으로 1인 독재 체제 왕정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왕정으로. 자기가 뭔데 진짜 능력도 없으면서. 이거는 진짜. 해제할 수 있는 계엄이 아니에요. 이런 계엄은 해제를 못하고 거기에 짓눌려서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했더라도 1인 독재 체제를 만드는 것밖에는 평생 집권 체제를 만드는 것밖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일을 벌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찬동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왜 그랬느냐? 이 사람들 귀족이니까 왕당파예요. 왕당파. 이 왕조 체제는 군주제는 뭐랑 결합하냐면 귀족제랑 결합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귀족제의 현대적인 용어가 엘리트주의예요. 어머나 진짜 잘 만들어. 엘리트주의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래요. 왕을 모시고 살지언정 개돼지랑 같은 동급이 돼서 살 수는 없다. 그렇지. 윤상현 씨 발언이 딱 그거예요. 딱이네. 1년만 지나면 다 찍는다. 걔들은 개돼지다 민중은. 그렇지. 우리는 특별한 엘리트고. 그렇지. 이 사상이거든요. 예. 이 생각을 가지고 계속 정치를 해왔어. 그리고 우리 사회가 87년 이후에 이른바 독재체제 청산이 불철저했기 때문에 용어를 잘못 만들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반민주 세력이었었는데 권위주의 세력이라고 이름을 한 번 완화해줬다가 보수 세력이라고 또 한 번 더 완화해줬어요. 그러니까 왕당파한테 보수라고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왕당파예요. 기본적으로 독재주의자이고요. 전체주의자이고 군국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청산이 안 되니까 계속 이제 이어져 내려왔던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오늘 강의가 너무 좋지 않아? 너무 좋아. 아니 진짜. 너무 이해가 됩니다. 아니 이거는 세상에 알려야 돼 오늘 강의. 왜 이 교육이 문제였냐면 이걸 제대로 우리가 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독재 세력이고 이른바 식민지 일제강점기부터 천황에게 충성해왔던 세력이고 그래서 민주주의에 반대해왔던 세력이고 민주주의를 혐오해왔던 세력이다. 이것만 제대로 가르쳐서 지금 20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은 또 한 번 또 이런 식의 완화된 표현들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보수와 진보의 민주주의라고 착각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또 우리가 유럽처럼 미국처럼 보수 대 진보 이런 것처럼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번 이참에 저는 뭐 조금 전에 이제 일부에서 박지원 의원께서 이 탄핵과 그 이전과 이후는 다른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대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역사를 거쳐오면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잘못된 과거와 화해했던 역사. 그렇지. 화해라기보단 타협했던 역사죠. 그렇지. 독재자를 독재자라 부르지 못하고 그렇지. 권위주의자라고 불렀던 역사. 그리고 이제 반민주주의자를 반민주주의자라 부르지 못하고 보수라고 불러왔던 그렇지.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반성하고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제 그것도. 반성하고 제대로 불러줘야 된다. 이제 제대로 해야 돼. 이제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네. 왕당파이고 왕당파. 전체주의 집단이고 독재 세력이고 네. 그리고 내란 공범이다. 내랑 근데 공범. 그나마도 우리 네. 교수님은 이렇게 역사와 이론과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네.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피부로 느껴버리니까 예. 이런 것들이 얘네는 그냥 왕당파네라고 이제 피부로 느껴져서 그렇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87년 이후가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강 작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과거가 미래를 현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과거가 현재를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줬잖아 이번에. 그렇죠. 우리가 도와줬잖아. 다 마찬가지였어요. 70년대 민주화 운동을 도와준 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이었고요. 그리고 80년대 이른바 민주화 운동을 도와준 게 70년대 민주화 운동이었고 네, 네. 지금의 이걸 도와주고 있는 게 이 탄핵에 대해서 이른바 계엄 사태가 와서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도와준 게 87년의 경험 같은 것들이었어요. 네. 역사는 사실은 굉장히 무거워요.